책상 깊숙이 들어있던 우리들의 여권에 쌓인 먼지를 이제는 털어낼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조만간은? 어쨌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안달복달하는 조급함은요,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수익의 일부를 기어코 떼어내서 시계를 하나 사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시계가 GMT인데요. 내년에는 다시 워싱턴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요. 11시간의 시차 때문에 늘 GMT 시계의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이건 순전히 거짓말이고 핑계인 것 아시죠? 지금 제 손목 위의 애플워치는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짜 변경선을 뛰어넘을 때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심지어는 여행에 들뜬 기분으로 두근거리는 저의 심장 박동수까지도 애플 본사에 충실히 보고하겠죠? 그냥요. 아날로그 냄새가 물씬 풍기는 GMT 시계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GMT 시계와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잠시나마 얻는 디지털로부터의 자유, 현재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제가 그리는 가까운 미래의 저의 여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행을 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녀석이 바로 몽블랑 헤리티지 GMT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몇 분은 왜 몽블랑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1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몽블랑 만년필. 우리의 드림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저의 장모님이 제가 변호사 되면 사용하라고 외국에서 사다 주신 몽블랑 볼펜은 아직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86년의 역사를 가진 몽블랑 가죽 제품은 어떻습니까? 저는 몽블랑이 가지고 있는 독일 특유의 절제된 미니멀리즘적 디자인과 색상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도 북유럽 르네상스의 유산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몽블랑이 100년 넘는 세월 동안 필기구와 가죽 제품으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으며 그 브랜드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만약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멋진 제품들을 잘 생산하던 한 회사가 갑자기 생뚱맞은 제품을 들고 나온다면 어떨까요? 시장의 야유는 당연하고요. 게다가 그 제품은 회사의 이익까지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제품의 생산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편없는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회사가 그 제품에 대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100년의 세월 동안 필기구와 가죽 공예의 관성을 가지고 있던 몽블랑이란 회사가 진행하는 엉뚱한 워치메이킹에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를 포함해서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전통주의자들인 시계 소비자들은요, 시계의 역사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몽블랑의 시계 역사는 24년에 불과합니다. 24년이요. 246년의 불행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161년의 태그 호이어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짧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몽블랑의 뒤에는 163년이라는 만만치 않은 역사와 한때 시계의 혁신을 이끌었던 미네르바라는 클래식 워치메이킹의 절대 고수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치곤 합니다. 어쨌든 몽블랑은 100년의 내공을 가진 기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몽블랑의 미네르바의 뛰어난 무브먼트에 대한 아주 절제된 사용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제한된 일부 제품에만 사용할 뿐입니다. 대신 몽블랑은 미네르바의 헤리티지를 그들의 시계에 대한 열정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음과 동시에 두 이질적인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서로 융합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영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면에서 최고의 것을 끌어내기 위해 일종의 감정적 투자를 요구합니다. 당연하게도 24년은 그것을 이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몽블랑 워치는 아주 영리하게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는데 성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몽블랑 만년필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대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고급 시계 역시 좋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몽블랑의 모든 시계가 걸작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그들이 몽블랑 만년필과 몽블랑 시계를 드디어 동일 선상에서 흥미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간략한 미네르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위스 주라 산맥의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죠? 아직 잘 모르신다면요. 이전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다시 이 영상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나올 지명 이름과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네르바는 주라 산맥 노샤텔 인근의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발레두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유명한 몽블랑 500시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죠. 최초의 미네르바는 형제였던 찰스 로버트과 히포라이트 로버트가 1858년 역시 노샤텔 인근 빌헤라는 곳에 성립했던 HNC 로버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회사가 19세기 스위스 주라 산맥의 에타브리사지 시스템에서 피니사주와 아쌍블라주의 역할을 맡으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네르바에게 영광을 안겨주었던 뛰어난 무브먼트들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시계의 수직 통합 제조업체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1878년 두 형제의 아들들이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1885년에 회사 이름을 로버트 플레레스 빌헤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V자의 화살 문양이 가로질러 있는 새로운 문양과 RFV 로고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886년에 머큐어, 1887년에 미네르바와 아리아나, 그리고 1898년에는 트로픽이라는 브랜드를 등록하고요. 앞에 소개했던 화살촉 로고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미네르바와 화살촉 로고만 남고요. 나머지 브랜드는 그 후에 사라졌습니다. 1895년부터 미네르바는 드디어 자체 무브먼트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1908년부터 크로노그래프와 스톱워치 생산을 시작하고요. 미네르바의 싱글 버튼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오늘날에도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브랜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23년 회사 이름이 파브리크 드 홀로저리 미네르바 로버트 페레레스 SA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다시 한번 보다 심플하게 미네르바 SA 빌헤로 바뀝니다. 이거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죠. 그리고 곧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으로 1934년 미네르바는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한 미네르바는 1935년 찰스 오세너와 자크 펠롯이 인수하게 되고요. 그 후 회사의 지분은 1955년 자크 펠롯의 법률적 상속자인 조카 안드레 플레이와 1960년에 찰스 오세너의 사위인 모리스 파브르가 갖게 됩니다. 이 회사는 1989년까지 두 사람에 의해서 경영이 되었고요. 그 후에 안드레 플레이의 아들인 자크 플레이가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2000년에 플레이 가족은 미네르바를 이탈리아 투자사에 매각하고요. 2006년에 드디어 리치먼트 그룹에 인수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몽블랑의 빌르헤 1858 컬렉션의 제작에 미네르바가 참여하게 되고요. 그 후 미네르바는 몽블랑의 시계 부서가 되면서 Institut Minerva de Richesse and Haute Horlogerie, 프랑스어 발음은 너무 어렵습니다. 즉 미네르바 인스티튜트 for Top Watchmaking Art Research라는 이름으로 혼란스러운 역사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제가 어쩌면 지루할 수 있는 미네르바라는 기업의 역사를 설명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방만한 경영, 그러니까 너무나 잦은 브랜드명 변경과 회사 소유권 변동 말입니다. 물론 스위스 시계 산업에서의 부침이 모든 업체에 있어 왔지만 미네르바는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안 되는 회사의 전형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는 어떠한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어렵지 않게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네르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2년에 회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한 세기 이상과 1970년대 쿼츠 위기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기계식 무브먼트를 중단 없이 생산한 것은 확실히 스위스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보기 드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미네르바는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밸런스 휠과 헤어스프링을 포함해서 풀 매뉴팩처 자체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력에 다양한 시간 측정 노하우의 축적으로 시계 전문가와 컬렉터들 사이에서 정확한 크로노미터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23년 발표된 미네르바 칼리버 13-20CH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가장 아름다운 인하우스 무브먼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노푸셔로 설계되었지만 1940년 이후 30분 또는 45분 카운터가 있는 더블 푸셔 구성으로 출시되었습니다. 1943년 자케 페롯의 조카인 안드레 플레이는 칼리버 10-48을 설계했습니다. 이 무브먼트를 디자인할 때
황금 비율에 의해 정의된 수학적 비율을 사용하여 브릿지를 배치했고요. 그 발견은 피타고라스에서 기인하므로 이 칼리버가 장착된 시계 이름에 피타고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2005년에 미네르바는 280개의 수작업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10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는 수동 와인딩 칼리버 65-60을 탑재한 뚜루비용 미스테리우스를 선보였습니다. 2010년 몽블랑은 미네르바 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초의 시계인 메타모퍼시스를 공개했습니다. 독특한 이중 기능과 페이스에서 이름을 따온 메타모퍼시스는 슬라이드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단일 시간 표시에서 크로노그래프로 변경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몽블랑은 미네르바의 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두 개의 시계 라인 중 하나인 빌르의 1858 컬렉션을 생산하면서 여전히 대부분의 제작이 수작업으로 세심하게 수행되는 전통적인 시계 작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네르바 연구소는 탁월한 크로노그래프 전문 지식을 보존 및 육성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과 개념을 연구하여 워치메이킹 기술을 계속해서 풍부하게 만드는 보호장치 역할을 리치먼트 그룹 안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치먼트 그룹에는 이미 바쉐런 콘스탄틴, 예거 루클트루, IWC 그리고 엘랭겐 쉔과 같은 또 다른 고수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미네르바가 그들 최상위 괴물 무브먼트들과 경쟁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것은 미네르바가 파네라이와 몽블랑의 무브먼트 생산 역할에 집중하면 충분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와 같은 새침한 그러나 지갑이 얇은 시계 마니아들에게는 미네르바의 뛰어난 무브먼트를 상대적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당분간은 가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분간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미네르바를 이해하는 것은 몽블랑 헤리티지 모델 더 나아가 몽블랑 전체 워치 메이킹을 이해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몽블랑 헤리티지 모델에 대한 리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